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기의기사 성혜영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사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란셋에 게재하신 분들을 오늘 저자분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윤주응 미국 피츠버그 의대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형욱 당국의대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국의대 박형욱입니다.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의대 권인호입니다. 14일 위기에 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원문 제목은 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라는 제목의 논문이 란셋에 게재됐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논문을 실어주셨는지 우선은 윤주은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된 지가 이제 17년 정도 됐는데요.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기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단순히 환자 진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환자 진료를 둘러싼 시스템, reimbursement strategy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딜리버리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 항상 한국 의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서 그런 점들이 정말 의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는 좀 다르구나. 근본적인 어떤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시점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의료의 여러 가지 현안들의 어떻게 보면 그 현안들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하여서 란셋에 기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참 호응이 된다. 내가 이 참 맞는 말씀을 쓰였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첫 부분에서 등장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이제 매우 낮은 보험료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고품질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과 시스템을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네,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의사가 하루에 보는 환자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환자가 의료를 이제 1년간에 얼마나 이용하나 봤을 때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빈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빈도가 높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20%, 30% 높은 게 아니고 거의 4배, 5배, 어떤 경우에 10배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환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외래 우선은 저희가 진료비 자체가 초진 진찰률 같은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 보통 초진 진찰료로 한 16,000원 정도를 우리가 전체 수가를 받게 됩니다. 의사들이. 환자분들의 개인 부담은 약 5,000원에서 대략 3,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비용이 11,000원 정도에서 12,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미국은 10배가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이 수치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금 13만 2천 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이걸 US 달러로 환산하면 약 95달러에서 1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 통계는 아마도 약간 프라이머리 케어, 특히 이제 그 서버반 혹은 루럴 프라이머리 케어에서 가져온 수치일 것 같은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미국인의 하위 20에서 25%의 경제적인 소득을 가지는 분들에게 보장이 되는 어떤 그런 공공재 성격으로서의 보험의 그런 수치를 합한 그런 수치일 것 같고요. 실제로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상위 65에서 70% 정도의 인구에 해당하는 그런 의료비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있는 레지던트 클리닉에서도
저희 레전트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고 그리고 이제 어텐딩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환자를 슈퍼바이즈 할 때 그 환자 한 명에게 청구되는 프라이머리 케어 리임버스가 약 $200가 넘거든요. 250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수치보다는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습니다. 단순히 진찰료만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거의 10분의 1 이상의 그 낮은 수가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네, 바라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의료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라면 역시 그 유니버설리티, 그러니까 의료의 보편성과 maximize approach, 그러니까 모든 질환에 상당히 많은 커버리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 의료의 그 특징, 한국 보험 시스템의 특징이고요. 이 보험 시스템의 특징이 다른 나라와 달리 정말 특이한 이유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었던 국가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사실은 잘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장점,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장점 아래에는 결국은 뭔가 어떤 것인가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트레이드 오프가 한국의 경우에는 아마도 의료진들의 흔히 말하는 갈아 넣음, 그러니까 오버워크하고 그리고 더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보기 위해서 정말 극도로 효율적인 그런 딜리버리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마 그 기저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잠시 살아보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이 이런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런 프라이빗 인슈어런스를 갖게 되면서 내가 비싼 의료보험을 갖게 되면 결국은 혜택도 많고 비싼 의료를 갖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분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떤 의료 위기에 놓였을 때 굉장히 그것들이 그런 어떤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보장이 잘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비교도 안 되죠. 예, 네, 예. 비교도 안 됩니다. 미국과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라는 것은 25%나 30%만 갖고 있는 저소득층 또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의료 보장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저희 김윤 교수님께서, 한국의 김윤 교수님께서 그 메디케어와 우리 한국의 그 의료보험을 비교하면서 이 수가 자체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왜곡된 주장이 아닌가요? 왜냐면 그게 일반화된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국가 보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의료 혜택을 받지 않고 그러한 수가책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봅니다. 그럼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죠. 그 미국에서도 중위소득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흔히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는 분들의 중위소득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퍼스널라이즈드 된 그런 인구 대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에 대비해서 중위소득을 만약에 환산을 해보면 한국보다 별로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reimbursement rate도 김희용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저는 직접 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지금 한국에서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발표된 그런 수가들보다는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정부가 그중에서 80% 정도를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 부담금은 거기서 20% 정도가 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걸 감안할 때 그 수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리임버스 레이트라는 거는 내가 일단은 어떤 의료 그런 혜택을 받게 되면 내가 일단은 돈을 내고 나중에 이런 보장성으로 돌려받는다는 개념인가요? reimbursement rate는 한마디로 그 제가 만약에 보험료를 얼마 냈다고 했을 때 그 보험료에 디덕터블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디덕터블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알아서 커버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디덕터블을 만약에 1,000불을 정도 하게 되면 내가 $1,000를 쓸 때까지 내 돈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가 되든 병원에서 돈을 지불해주는 그런 보험회사 그 정부에서 돈을 지불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질문을 잘 못 이해해서. 네. 그 리임버스 레이트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요. 네, 그 리임버스 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정부 혹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개인 혹은 병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논문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한국은 외래 진료소 방문의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1인당 연간 14.7회, 영국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1.7회. 그러면 한국은 많은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의 사실은 저희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면 이렇게 전 국민이 매년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정말 경증 질환, 정말 간단한, 그러니까 목이 따끔거린다거나 열이 좀 난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제 병원에 가서 거의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약을 타서 집에 오고 며칠 있다가 팔로우업을 하더라도 결국 그런 전문의를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네. 말하자면. 예. 근데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베네핏이죠. 네. 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웬만한 경증 질환으로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가는 걸 갈 수가 기다리다가 없습니다. 병원이 회복되는 예.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혹은 병원에 가더라도 정말 전문의를 만나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약을 먹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되게 번거롭게 약국에 가야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예, 네.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뭐 웬만한 슈퍼마켓에서는 간단한 상비약은 정말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간단한 감기나 뭐 배 아프거나 이런 병은 셀프 케어를 하고 그렇죠. 정말 위중한 병은 예약을 했다가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쉽게 5분 안에 모든 전문의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료 혜택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또 사실 응급실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응급실 현장에서도 경증 질환 환자분들이 쉽게 119를 타고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구급대가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죠. 정부가 구급대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대개는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하고 일본만 구급대를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로 대응하는 구급대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하고 일본만 체제 자체가 공공의료가 사회주의적 의료 체계를 가지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경증 질환으로도 쉽게 119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분들이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119 구급대를 오남용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코피라든가 뭐 자가로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 없는 정도의 환자분들이 119를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119는 또 규정상은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 공무원들은 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다 보니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민원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구급대원이 불친절했어요. 구급대원이 저에게 모욕을 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증 질환으로 이송을 했다고 요청을 하는 게 이송을 거절당했다라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받는 민원들도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의료인이 불친절했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런 식의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도 사실은 환자를 태우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마이너 질환들 같은 경우에 뭐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 생각보다 제약이 돼 있거든요. 특히 뭐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전문 과목들을 밤에 야간에는 24시간 진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응급실 활용을 위해서는 중증 질환 환자들이 거기에 가서 이머전시 케어를 받아야 되고 경증 환자들은 외래로 돌려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는 게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19가 그 역할을 조금 잘 못하거나 또는 민원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거나 돌리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컨트롤 타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봅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응급실에 제 발로 걸어가시는 환자분들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대기 시간과 많은 비용이 나오게 되죠. 사실 영국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폰을 보다가 어떤 분이 발목을 다쳐서 영국에서 응급실 갔던 이야기를 하는데 접수에 7시간, 의사를 만나는데 7시간,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는데 7시간, 그다음에 결과 설명 듣는데 7시간. 발목을 약간 접질른 걸 가지고 28시간 정도 응급실에 체류했다는 이야기를 뭐 오늘 여기 오다가 누가 SNS에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응급실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환자들을 빨리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를 해내지 않으면 사실 그 응급실에 적체되는 환자들을 해결할 수 없고요. 또한 경증 환자들을 무작정 대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치료를 진료를 하여야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환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환으로도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한다는 거죠. 제가 있는 병원은 동아대학교 병원이고, 동아대학교 병원은 부산에 2개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이번 4월 30일자로 한 병원이 더 지정되면서 부산 광역시 내에 2개가 되었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한 5년 정도 저희 병원만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급대를 통하거나 구급대를 통하지 않거나 단순한 경증 질환으로도 응급실에 쉽게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응급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미국이랑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응급실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응급실에 가서 뭐 간단한 치료를 받고 수만 불의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현재 응급실 수가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관리료, 그다음에 전문의 진찰료, 그다음에 응급의료 구역 사용료 등을 합치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접수만 해도 10만 원 정도의 수가, 접수하고 의사들 얼굴만 봐도 10만 원 정도의 수가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최근에 뭐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조금 더 가산이 되어 있어 조금 더 많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증 환자들이 왜 응급실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지의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국민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이 무슨 야간 외래 진료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본인들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죠. 실손보험들을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방문은 실손보험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방문은 실손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 응급실에서 뭐 해도 뭐 수십만 원의 진료비가 나와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청구만 하면 실손보험에서 커버를 거의 해주니까 1세대는 거의 100%를 환급을 해줬고요.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4세대 보험들은 응급 상황이 아니냐 아니냐를 따지고 뭐 해서 20%까지는 본인 부담을 하게 하고 조금 바뀌어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응급실을 조금 더 쉽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걸 왜라도 생각하시나 하는 수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접근성의 영역에서 보면 사실 꼭 반드시 제약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꼭 가야 될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환자들이 잘 치료를 받고 어떤 수술팀이나 뭐 벤틸레이터나 이런 것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런 자원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불필요하게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될 경증 환자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또 지금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내세우면서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박형욱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이 의료진의 책임으로 또 가중시키는, 이런 뭐 내가 이 환자를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이 환자가 여기 원내에 들어왔을 때 이 환자를 케어하지 못하면 그거를 또 사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응급실을 떠나서 의료보장 제도에 보면 본인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남용을 막아야 되는 게 아주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 의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는
남용을 막는 시스템이 내재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본인 부담금제도 그런 건데, 아까 이제 권인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응급실이라는 것도 굉장한 그 사회적인 재원이거든요. 남용해서는 안 되는 재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걸 남용을 막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환자의 권리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 현장에서 이제 응급 의료진들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환자의 권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사법적으로 처리해야겠다. 이런 게까지 나와서 최근에 그 모 대학 전공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자기 동기들도 굉장히 많은 소송에 걸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디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응급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 위험한 일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하게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시스템은 이제 그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료진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가 만약에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의료진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네.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응급실, 그러니까 최근에 몇몇 이렇게 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하기 전에 작년에 보도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요, 응급실 환자들이 적절 시기에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한, 응급 의료를 제공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배후 진료과의 붕괴거든요. 응급실이 문이 열려 있다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배후 진료과들이 붕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응급실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배후 진료과들의 붕괴로 인한 응급실 진료가 막혀가는 것들이 사실은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환자를 처음부터 이송해야 된다는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이 구급대도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작년 사건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용인에서 어떤 분이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인 지역에서 아무도 받지 않았고 아주대가 권역예방센터가 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환자가 한참 돌고 돌아 의정부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용인에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로 외상 환자를 이송해야만 외상 환자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결국 돌고 돌아서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 갔고 거의 빈사 상태로 도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했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중증 환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병원들이 권역외상센터라고 하더라도 한 명의 환자가 수용돼 있으면 다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응급의료센터도 그렇고 외상센터도 그렇고 응급의료 체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런 인력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정도의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고 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저수가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갔는데 응급의료에 대한 저수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그 대기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항상 사용하지 않는 의료 장비, 그다음에 항상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익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의료진, 그다음에 간호사, 시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환자가 올 때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기 비용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초기에 응급의료 체계 초기에 심평원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공의를 하던 시절이니까 2005, 6년 정도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그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대기 비용으로 산정하면 응급의료 관리료를 그 당시에 3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만 병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갖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저희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고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고 A등급을 받은 가장 많은 수가를 받고 있는 병원인데 현재 저희 병원이 받고 있는 응급의료 관리료가 7만 원 수준이거든요. 너무 낮네요. 네, 네,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이- 책정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그 대기 비용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수가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 수가들이 개선이 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0% 가산 수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지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노리는 병원들이 추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같은 응급실을 대학병원들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있던 시절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있던 시절에 수익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고 싶어 해서 최근에는 그 몇몇 지역에서 아주 심한 경쟁으로 추가 지정에서 많은 병원들이 경쟁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수가가 어느 정도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도 사실은 수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응급의료를 백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배후 진료과에 대한 지원. 네. 뭐 예를 들어서 대동맥 환자는 전국 어디로 떠돌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대 서울병원이죠. 성서원 교수님이 대동맥 병원을 내시고 거기서 콜을 받고 계시긴 하지만 대동맥 방리가 일어난 환자를 제가 있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역에서 그런 대동맥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 보면 대학병원에 한두 분씩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환자분들의 시선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가 어큐트 체스트 페인이 와서 뭐 대동맥박리였는데 이거를 119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119가 그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병원과 연락이 돼서 그 병원에 그만한 시설과 인력이 대기 인력이 지금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현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원들마다 이미 그 배후 진료 역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네. 요청이 오는 모든 환자를 거의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럼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그러한 이제 사전 조율 없이 일단 도착해서 환경이 안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그 환자가 사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냐 이걸 갖고 이제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좀 다른데요. 예.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 보도들을 자세히 보면 병원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흉통 환자를 119 구급대가 태우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그래서 뭐 이슈가 좀 되었던 케이스는 부산에서 아마 부산 시내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고 흉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흉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이 부산에 있는 그 종합병원, 그 대학병원 아닌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했고 그 환자가 부산, 울산, 경남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울산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심지어 수술도 받았습니다. 대동맥박리라는 게 워낙 위험한 질환이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 수술을 받았음에도 환자가 잘못되었는데 이 경우도 응급실 뺑뺑이라고 언론 보도가 되었고요. 뭐 대부분 이게 응급실 뺑뺑이라고 보도가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그 충북에서 이제 사망한 채 발견된 어린아이 의 경우도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라도 뭐 병원을 찾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사실 근데 그것도 돌이켜보고 생각을 하면 심폐소생술을 일단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환자가 심장이 다시 뛰지 시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자를 구급대에 태워서 이송을 하는 거는 환자를 죽이겠다는 행위죠, 사실은. 그 환자는 심장이 다시 뛰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만 이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과 대한민국 그 의료진들과의 그 간극을 더 벌리는 언론의 보도 행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경옥 교수님 그 법률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바라보시고 개선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글쎄 얘기해 이게 주시죠. 사실은 이제 법의 문제하고 예. 정책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료보장 시스템을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요. 이 게이트키퍼 기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진료 의사가 환자분은 대학병원에 못 갑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건 이제 공공재원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개인의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될 수가 있으니까 기다리기 힘든 사람은 네 돈으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양쪽의 갈래를 다 넣어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니드 베이스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의료 이용을 해라. 다만 나는 그거 따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네 돈 내고 하라. 이게 큰 시스템입니다. 사실 응급의료 시스템도 비슷한 거거든요. 이상적으로 니드 베이스로 생각을 해보면 상급종합병원에는 정말 중환자만 가고 그 밑에 병원들은 좀 경환 환자 이렇게 잘 배분이 되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정말 중환을 위한 시스템으로 내버려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인호 교수님께서 대기 시간이 있다는 게 그런 거죠. 정말 중환을 보기 위해서 가벼운 환자들을 안 봐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걸 수가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현행 수가가. 뭔가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그 수많은 전문 인력을 대기 시간을 커버해 주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드 베이스로 상급종합병원을 운영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상급정원에서 볼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적당한 병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환자가 그건 또 가능성의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두 개가 겸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진들이 커버를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가끔 정말 적기에 치료받아야 되는 중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약간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공유지의 비극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환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 아까 실손보험에서 또 의료용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내버려두고 또 응급의료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병원은 그걸 또 봐야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응급실은 붐비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에 가끔씩 이제 정말 치료받을 환자가 치료 못 받는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 환자들을 조금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적절한 수가와 동시에 그런 판단을 하는 의료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오는 환자를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책임을 의료진이 지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그게 이제 상황이죠. 응급의료법에 응급 환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네. 그게 너무 폭넓거든요. 네. 웬만하면 다 응급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응급의료법에 거부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정말 상급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중환자에 집중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배경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 한번 그 미국 시스템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미국은 땅도 굉장히 넓고 사실은 저희가 또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 의료 불균형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발달이 많이 된 지역도 있고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인프라가 잘 안 갖춰진 것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적인 이런 광대함이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물리적으로도 또 떨어지는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연결해주는 그 119 시스템이나 911이라고 하죠 미국은 또는 그런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영토가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 광대한데 네네. 그 중에서 의료 취약 지역 그러니까 underserved area라고 하는 네. 지역이 미국 영토 전체 영토로 봤을 때는 70%를 넘습니다. 네. 대도시를 제외하고 약간의 발달된 서버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 낙후 지역 혹은 의료 자원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혹은 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냥 어프로치빌리티가 떨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뭐 운전해서 1시간 반을 가야 병원이 나온다거나 이런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로 이제 환자 이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도 이제 대부분 환자를 받을 때는 헬리콥터로 받는데 그렇게 이송이 워낙에 이제 에어 트랜스퍼가 많을 정도로 땅이 광대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의료 자원의 배분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를 노상 띄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트랜스퍼 할 때마다 띄울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트랜스퍼 할 때마다 비싼 인력들을 써서 장거리 이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그 환자 이송 시스템, 특별히 이제 루럴 에어, 그러니까 시골에서 서버브에서 대도시로 가는, 그리고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병원으로 가는 환자 이송 시스템이 그 지역마다 상당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지역 특유의 시스템이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환자를 이송할 때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의료진, 저쪽 의료진, 여러 병원들의 의료진이 한꺼번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환자를, 특히 저희 같은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트랜스퍼 하겠다는 규정이 있고요. 아까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어느 이상 상태가 안 좋아지면 트랜스퍼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예, 그러니까 뭐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return of 그 spontaneous circulation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송을 못 하고요. 심정지뿐만이 아니고 질환이 어느 정도 이상 중환이 돼도 이 정도 이상의 중환은 이송을 뭐 예를 들면 헬리콥터로 1시간, 뭐 그라운드 트랜스퍼로 2시간 이상 이송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송을 못 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박형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가 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진이 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료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트랜스퍼를 했다가 환자가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귀중한 리소스를 그냥 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는 뭐 불행히도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리소스와 어떤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불확정성의 중간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판단을 이제 지역의 의료진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트랜스퍼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만약에 모든 환자들은 협의가 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협의가 돼서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환자들, 트랜스퍼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트랜스퍼가 돼서 가는 환자들이 응급실로 제발로 걸어 들어오거나 혹은 외래로 들어왔다가 입원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의 트랜스퍼, 호스피털 투 호스피털 트랜스퍼는 협의하에 이루어지고요.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상, 트랜스퍼 시스템상의 그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 개개인의 마인드셋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한국과는.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미국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로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걸 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도시 병원하고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서버브 병원 두 개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버브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제 환자를 대도시 병원으로 트랜스퍼 해야 된다고 말하면 대부분이 일단 싫어합니다. 예, 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냐? 왜 거기에 가서 복잡한 수술을 받아야 되냐? 여기서도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가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셋이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한국과 많이 다른 점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예를 들면 산부인과 선생님이 로컬 클리닉을 갖고 계시고 큰 수술을 하거나 이제 어떤 이런 인프라를 써야 될 때는 계약제로 예를 들면 어떤 큰 병원에 수술방을 빌리거나 이런 시스템을 쓰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내가 로컬 환자면서도 개원이면서도 그러한 수술이나 모든 커다란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국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조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에 좀 발달돼 있는 시스템.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개원에 있으면 그 동시에 여러 군데서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개원이로서 일하지만 뭐 큰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 환자 뭐 폴리펙토미 같은 커다란 좀 시술을 하고 싶어서 이 환자를 내가 큰 병원에 데려가서 내가 시술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현재는 한국에서는 제한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참 좋겠네요. 환자가 저희 나라는 뭐 협의 없이 응급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환자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최근에는 이러한 사법적인 책임을 이런 의료진에게 묻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겹쳐져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형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결국엔 이제 판사님이 이제 선고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제 좁게 보면은 이제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라마다 법 체계가 다른데,
이 영미법 크게 보면 전 세계의 법 체계를 구분해 보면 영미법 체계가 있고 대리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건 영미법인데 그쪽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게 특별한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그건 형사의 이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문제되는 건 소위 업무상 과실, 치아상인데 과실범이죠. 고의로 환자를 나쁘게 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실범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벌을 안 하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엔 중과실에 한해서는 좀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한 5년 정도에 뭐 4명? 그러니까 1년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대륙법, 프랑스나 독일, 일본 같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법 계열인데요. 거기에는 과실범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도 거의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결여돼 있는 거는 약간 공정함이란 게 뭔가에 대한 좀 결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사회 언론을 보면 환자가 돌아가면 뭔가 억울하다. 뭔가 의료진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벌써 기원전 한 3세기 전에 로마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객이 도자기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세공인이 그거를 수리하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임을 네가 져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양자가 균형을 맞출 거 아니야? 생각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내가 세공인이라면 그러면 위험한 도자기 수리를 맡을까? 아마도 안 맡을 겁니다. 법적 책임을 지다 보면.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을 보면 계약을 통해서 위험한 도자기 수리를 맡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하면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근데 이제 의료라고 하는 것이 중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 보게 되면 생명에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라 이런 법적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법적 보호가 따라야 되는 거죠.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깨져 있으니까 이제 마치 이제 의료진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의무만 부과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의무만 부과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가 안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요. 제가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은 자기들도 찾아봤다 그럽니다. 찾아봐서 뭐라 그러냐면 외국에 찾아보니까 의사만 면책시키는 법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냐면 영미법에서는 아예 과실범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대륙법계에서는 하지만 사법적 자제를 통해서 거의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공정성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필요해. 그런데 그 일이 위험해. 그럼 그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정성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호가 따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냐면 의사가 마치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없더라. 그런데 없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영미법은 그렇고 대륙법 계열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과실범을 형사처벌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과실범을 형사처벌한다는 건 불필요하게 형사화 범죄를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원래 아예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은 그런 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처벌하니까 너무 많은 형사범죄가 양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통해서 형사범죄가 발생하는 막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교통사고는 멀쩡한 사람이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한 거고 의료 환자는 사실 죽을 수 있는 환자가 들어와서 이제 죽거나 이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후자가 훨씬 더 보호 가치가 있는 거죠. 보호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 사회는 그걸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보면서 그냥 없다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마치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언론과 법조계가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국민들의 올바른 어떤 생각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을 조금 더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예, 예. 그게, 예. 그게 저기 그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예. 환자를 위해서 그러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야 그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겨는 아닌 거거든요. 필수 진료를 보는 예.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그럼요. 예, 양성이 될 수 있겠는데 가장 최근에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고충을 겪고 있는 교수님 바로 응급의학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겁납니다. 이제 환자를 보는 게 겁나요. 환자가 나빠질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에 있어서 사실 나중에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법정에서 조리돌림을 당해요. 저는 그 제가 있는 지역의 일부 법원의 감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의무기록 감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감정 요청들이 많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소송을 민사, 형사 소송이 걸리나? 사실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3조에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혹은 면책과 관련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 조항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됐다는 판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법이 있는데도 적용을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뭐 법이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법들을 새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법 규정마저도 적용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너무 뭐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사실 이제 많은 제 동료 선배 후배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떠나야겠다. 왜? 나도 생활인인데 내가 환자를 치료하다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마저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이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22년 차 정도 되는 의사인데요. 한 10년 전까지는 응급실에서 블리딩 컨트롤 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식도정맥류로 환자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교수님 그거는 격렬한 출혈을 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환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컨디션이 경우에 따른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혈을 먼저 하고 환자 컨디션을 올려서 그 다음에 내시경을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혈만 하다가. 근데 당시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최선을 다해줬으니까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고맙다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는 환자가 살아서 들어왔는데 죽어서 나갔다. 이런 결과만 보고 이거를 그러면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응급실에서 저런 블리딩 컨트롤을 못 하겠다. 과연 저런 상황에서 누가 저런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사실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 GI 블리딩이 이제 응급 내시경으로 지혈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아니면 인터벤션 시술로 혈관을 이제 엠볼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시술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을 보면 최근에는 야간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환자는 다음날 정규 시간이 될 때까지 환자가 살아 있어야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형사적인 문제, 리스크, 배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요. 사실 이걸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되는지 조금 좀 곤란한데요. 부산 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 전까지 한 곳의 대학병원이 거의 24시간 시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모든 지역에서 다 환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시술을 하는 선생님들이 지치죠. 지치고 도저히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느 해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그만둬 버립니다.
한 명도 없어. 야간에 그걸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이후로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소혈 환자는 아무도 구급대가 수용 요청이 와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응급처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자꾸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논리를 또 어느 각도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수가도 수가지만 또 의료진의 책임, 그런 어떤 부당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부당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불확정성이 항상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그룹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지 않고서 단순히 의사수만 늘린다고 하는 건 정말 문제를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게 상황을 만들게 될 뿐이겠죠.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의사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 의사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에 대한 반발로 지금 의료계는 초유의 붕괴 사태를 맞고 있는 거고요. 한 시각에서는 이 정부의 이런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문제점이, 의료의 문제점이 가속화되고 붕괴가 가속화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한 어떤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지원 인력, 과들, 필수과들이 항상 이 백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산업적인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문의들이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이런 책임을 많이 묻는 편인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항상 경험을 하고 있는 얘기지만 형사로 걸고 넘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그냥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통계적으로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적거든요, 형사는. 그러니까 형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거의 범죄에 가까운 그런 고의성이 입증이 초기 단계부터 돼야 형사가 형사 재판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보통 이제 흔히들 미국에 가서 말프랙티스, 뭐 리티게이션, 수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보통은 말프랙티스에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법정에 가서 실제로 증언을 하고 이래야 될 일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윤 교수님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의사 수는 정말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OECD 기준으로 해서 유럽의 의사 수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런 수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 수의 주장은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두제, 주치의제를 하는 유럽 국가와 단순 비교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행위를 많이 해야지만 어떤 수가가 보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은 의사로도 많은 행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 접근율이나 치료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은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나라와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의사수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의사수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국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의사수가 다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평가들은 이제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생기게 되는 건데요. OECD 국가들을 보시면 의사수가 1000명당 많은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 주로 뭐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뭐 스페인이나 다른 그런 서유럽 국가들도 좀 많긴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두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DRG,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경우에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두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많은 의사 수가 이제 어떤 인구 집단을 커버하는, 그러니까 나눠서 커버하는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의 시스템이죠. 그런 개념이 유럽 쪽에서는 많이 좀 정착이 된 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 수가 모자라다는 지금 평가를 그 에듀케이셔널 커미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년 전부터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와서 2022년 정도에는 미국에서는 앞으로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의사가 모자랄 거다라는 얘기를 추산을 했습니다. 그 추산을 하기 시작한 게 2000년 초반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메디케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의사 수를 늘리자. 그런 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계속 기각이 되다가 최근에 통과된 법안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앞으로 뭐 10년 동안 의사 수를 한 1년에 뭐 1,500명씩 이런 식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여태까지 이제 메디케어에서 해왔던 것들을 보면 지난 2002년부터 점점점 의대 지원을 늘려서 의대생 입학 숫자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약 30% 정도의 의대 정원을 늘렸습니다. 한국은 그걸 지금 64%, 64에서 67% 정도를 내년에 바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30%를 늘렸거든요. 그렇게 늘린 정원들이 결국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 교육이 중요한 거는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원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언제나 레지던트 펠로우 트레이닝이 있고 그 모든 트레이닝 과정을 다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한 사람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Graduate Medical Education, GM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쏟고 있는데 메디케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미국의 페더럴 펀드에서 1년에 약 3.7 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37억, 한국으로 따지면 약 5조 좀 안 되는 돈을 1년에 의대 병원들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레전트의 트레이닝을 위해서요. 그리고 별개로 또 인디렉트 그 그레이주에이트 에듀케이션에 한 돈을 또 주고 있는데요. 그 인디렉트 에듀케이셔널 펀드는 우리 트레이니들이, 레전트 선생님들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리고 할 때 교육을 위해서 더 들어가는 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CT를 찍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CT를 찍을까 말까 제 생각에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레전트 선생님들이 찍어서 확인해 보고 싶다. 어떤 교육적인 이슈로 뭐 CT라든가 혹은 그냥 검사를 내보고 싶다든가. C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제가 이제 레디에이션 익스포저가 있으니까 좀 자제시키는 편이지만 검사를 더 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클리니컬 컨퍼런스를 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뭐 논문비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의 다른 비용이 필요한데 부가적인 비용이 교육을 위해서 단순히 레전트를 일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을 제대로 된 의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교육을 시키는 돈이 상당히 많이 병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데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죠. 그 돈도 미국 페더럴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약 7밀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미국 정부에서는 병원들에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돈으로 이제 양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두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의대 증원도 문제다. 예를 들면 뭐 일본도 지난 10년 동안 2017년까지 의대 증원을 점차적으로 진행했지만 10년 동안 증원된 인력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사이에 그것도 뭐 67%를 늘리면서 이거를 향후 5년 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이것은 뭐 의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의사가 부족하냐. 그래 OECD 평균 뭐 인구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의사 수 부족의 지표가 뭐냐 하는 건데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웨이팅 타임이라든지 웨이팅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병원의 어떤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거의 확립되어 있는 건데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이제 그 의료의 질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의사 수가 몇 명이나 있냐. 그게 구조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가 왔을 때 얼마나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 이게 과정입니다. 결과는 결국 얼마나 많이 살리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정이 두 번째고 구조는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A하고 B 병원이 있는데요. A의 병원은 의사가 50명이에요. B 병원은 의사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환자를 보면서도 A 병원에 왔을 때 환자들이 훨씬 빠르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A 병원이 의사 수가 부족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행위별 수까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측면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이 행위별 수까지는 많이 사용합니다. 솔로 프랙티스, 그룹 프랙티스가 많고요. 행위별 수까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영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죠. OECD 평균으로 보면 하면 영국의 웨이팅 타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 년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쉽게 액세스가 가능하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일부 사건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나라 전체의 지표가 있고 일부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일부 예외적인 사건을 갖고 국민을 선동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건이 있고 예외적인 사건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액세스가 너무 좋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따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그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후자를 갖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급격한 정책을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논문에 나온 회피 사망률을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군요. 한국은 비교적 뭐 숫자적으로 보면은 영국에 비해서는 의사 수는 낮지만 회피 사망률이 10만 명당 99명밖에 안 되고 또 영국은 의사 수는 많다고 하지만 10만 명당 200명으로 치료의 효과는 한국이 더 높은 것이고 또 외래 진료의 방문의 비율도 한국의 경우는 연간 14.7회, 영국의 경우에는 의사 수가 인구 대비 많지만 1.7회와 같이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